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박과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고용이 올해 들어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6월 12,000명이던 작년 동기 대비 취업자 감소폭은 7월 18,000명, 8월 22,000명, 9월 24,000명으로 3분기 들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도 2달 연속 10,000명을 밑돌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류 영향 등으로 수출이 늘어난 식품과 화학업종 등의 고용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전면 총파업으로 부산 지역 물류 차질 심화가 우려되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대형 운송업체의 실제 운송 거부자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 자가용 화물 차량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부두에서만 운반하는 야드 트레일러 차량을 부두 밖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운행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등 각 항만에서 수출입과 직결되는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전체 2만 1,000여 대 중 7,00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잇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정감사가 끝나면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새누리당과 이른바 세법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서민들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증세안을 당론 발의하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당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세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야권의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특강에서 보수 정당은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며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치 투쟁의 상대로 여기는 정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직면할 예산안 심의를 놓고 이른바 세법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국회의장 중립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세법 전쟁을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등 현안에 이어 세법 전쟁이 정기국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금리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오는 13일 결정될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1,257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 이동, 환율 변동성이 크다고 말한 것도 동결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추경 등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위축되고 있는 경기 상황.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현대차를 비롯한 노동계 파업과 남부 지역을 강타한 18호 태풍 차바의 피해는 경기 위축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유 부총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에 여력이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 논리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지만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에 이어 지난 6일 10조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 카드를 꺼낸 직후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흘려듣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9일 동안 이마트의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은 각각 23.9%와 10.1% 증가했습니다. 또 가공식품 중 과자와 주류는 각각 14.5%, 11.1%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부담스러운 업무성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피해서 가족과 함께 간식을 즐기거나 가볍게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금융위기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담배나 카지노, 복권처럼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개 한 번 빠지면 좀처럼 끊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경기 부진에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대표적 업종은 담배 판매업입니다. 담배 과점 사업자인 KTNG의 3분기 매출액이 1조 1,9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겁니다. 담배 가격 인상에도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이른바 사행산업도 불황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12조 865억 원을 기록한 사행산업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마 매출은 7조 7,32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7.7%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8.3% 늘어난 6,44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경기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기호식품, 담배라든가 아니면 술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탕주의, 사행성 산업이 증가하는. 흥미로운 건 이들 업종의 호황은 정부 세수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관련 조세 수입은 21조 4,800억 원으로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의 12.3%를 조세로 걷어들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지명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진 대상자인 이 경찰관은 강등이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관내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명 수배자 윤모 씨의 부탁으로 윤 씨의 수배 내역을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또 2년 후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윤 씨의 부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김 경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청심사위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가까스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된 김 경사는 이번엔 강등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경사는 윤 씨가 이미 자신의 지명 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윤 씨를 만난 날은 비번이라 체포에 관서에 넘길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를 받아 경위로 승진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경장으로 강등되면 이중 징계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이 아닌데다 김 씨가 승진을 못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점과 소청심사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한 차례 감경해 준 점도 고려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정부가 9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은 가상현실, VR 산업의 헤드셋과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가 5년 안에 112억 달러, 약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는 VR 헤드셋은 오는 2020년에는 8,100만 대 팔려 지난해보다 수요가 2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VR 헤드셋 시장 규모는 약 8조 8천억 원, VR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HS는 삼성전자의 기어 VR 헤드셋이 올해 540만 대 팔려 전체 VR 헤드셋 브랜드 중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바구니가 필요 없는 쇼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IT 기술이 쇼핑 환경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장을 보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쇼핑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식품 매장 입구에 쇼핑카트 대신 쇼핑용 스틱이 진열돼 있습니다. 스틱에는 바코드 스캐너 기술이 들어있는데 사고 싶은 제품을 들고 바코드만 찍으면 됩니다. 무거운 쇼핑카트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스스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배송 날짜와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힘들었는데 편리하고 간편해서 결제할 때도 좀 쉬운 것 같아요. 대형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할인 제품 등 여러 쇼핑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고 휴대전화로 내부 온도 조절이 가능한 락커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신선식품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고객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백화점 식품관 외에도 대형마트 그리고 SSM 슈퍼 그리고 편의점 등에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전용 무인 택배함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택배를 직접 받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건데 모바일 쇼핑 주문 때 배송지를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 편의점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물건을 찾아갈 수 있고 24시간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시킨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면서 유통업계에 첨단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구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방송돼서 화제가 된 요즘 것들의 사표라는 다큐멘터리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번듯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뛰쳐나온 청년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하죠.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네, 본방 사수는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개그맨 권혁수 씨가 역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제목도 도발적이고요. 요즘 것들의 사표.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라는데 취업한 청년들의 현실도 정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대졸 신입사원의 28%가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직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것들이 내는 사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관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입사 후에 도대체 얼마 만에 퇴사를 한다는 거죠?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구직 기간은 무려 1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평균 1년 하고도 한 달은 취준생으로 지낸다는 건데요. 이렇게 어렵게 입사를 해서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입사 후 1년 반인 거죠. 가히 빛의 속도로 그만두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도 참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이른바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회사에서도 큰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어느 정도 스스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보통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월급도 포함되고요. 교육비 그리고 그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비 등 각종 후생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나름의 큰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시킨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비용에다가 다시 사람을 뽑아서 키워야 하는 비용까지 큰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상사와의 마찰, 장시간의 노동, 또 자아실현의 실패 등의 이유가 나오던데요.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통계인데요. 퇴직한 초년생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위는 조직과 직무의 적응 실패였습니다. 여기에 상사와의 마찰도 속하겠죠. 다음으로는 급여나 복지 후생에 대한 불만이 25%가 나왔고요. 근무 지역이나 환경에 대한 불만도 1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회사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나가는 건데요. 사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어디든 웬만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회사 분위기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해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요.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자체가 깁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인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1년 동안 평균 2,285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이걸 휴일을 빼고 일수로 나눠서 하루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국인은 하루에 9시간이 넘게 일하는 걸로 나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는 셈인 거죠. 네, 사실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직장인은 별로 없잖아요. 이 야근까지는 아니더라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는 게 보통이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오래 일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OECD 평균 근무 시간도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네, OECD의 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인들은 OECD 근로자들보다 1년에 500시간 더 넘게 일하는 거고요.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면 60일, 그러니까 약 2달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와, 60일이요. 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2달을 더 쉴 수 있다는 얘긴데요. 2달이면 엄청난 휴가죠. 정말 부럽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래 일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주당 52시간까지 초과 근로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사실상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 현실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무려 357만 명의 노동자들이 주당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동의하에 초과 근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연차가 낮을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다른 암울한 통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취업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3,228명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희망 수면 시간은 7시간 35분이라고 답해서요. 실제 수면 시간과 1시간 반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한 이유는 더 암울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직장인이 절반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오래 일하고 잠은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는 심하고 요즘 것들이 사표를 내는 이유가 조금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신입사원들에게 기마 자세로 교육을 받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2014년에 보도가 됐었죠. 신한은행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기마 자세를 한 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인 정신 글귀를 복창시켰습니다.
이 교육은 무려 3시간씩이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사표 내는 걸 보고 기성세대 일부는 젊은 것들이 버릇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몇몇 개인의 개성 문제나 또 세대 차이 문제로 해석하는 건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무려 27%의 신입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요즘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과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평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합리적인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또 능력 발휘도 공정한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요즘 것들이 뛰쳐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